혹시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릴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겪고 있는 근육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방치하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해온 의사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근육감소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계란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3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육감소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하는 근육감소증은 단순한 근육량 감소가 아닙니다.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근력과 근기능까지 떨어지는 복합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가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연간 3% 이상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육 감소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환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둘째, 근육을 분해하는 과정이 더 활발해집니다.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근육이 더 빨리 분해됩니다. 셋째,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을 사용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근육 감소증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가장 먼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병뚜껑을 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나타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근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더욱 오랜 기간 침상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육량은 더욱 빠르게 감소합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약 5%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이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최근 밝혀진 사실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는 입원 기간을 더욱 길게 만들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근육 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2배에서 3배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육 감소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 할머니께서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그냥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근육 감소증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6개월 후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까지 합병되어 한 달 넘게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지금도 예전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2g에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에서 9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기존의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시킵니다. 반대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분해를 막고 근육 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질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식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형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공급원으로 계란을 떠올립니다. 계란은 확실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활용하기 쉬운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도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하루 권장량을 계산해보면 계란만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kg 어르신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70이 g을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10개 이상의 계란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란 외에 더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보다 같은 양에서 훨씬 많은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품들을 활용하면 더 쉽게 권장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5g에서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 4개에서 5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닭가슴살의 장점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고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닭가슴살을 조리할 때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염분을 과도하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담백하면서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파슬리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활용하면 맛도 좋아지고 향도 좋아집니다. 다만 매일 닭가슴살만 먹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고기가 질기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게 다져서 조리하거나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리 전에 30분 정도 우유에 담가두면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는 키위나 배 같은 과일을 갈아서 양념에 넣으면 효소가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조리할 때는 너무 센 불보다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을 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곱게 다져서 완자나 미트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이때 두부나 버섯을 함께 넣으면 식감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는 닭가슴살을 삶아서 실처럼 찢어죽이나 수프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드시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치아 건강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단단한 고기를 씹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기를 오래 끓여서 죽처럼 만들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분 이상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 냄새나 비린내를 싫어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신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생강, 마늘, 양파는 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허브류인 바질,
로즈마리, 타임 등을 사용하면 향도 좋아지고 항산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밥만 드시던 분이라면 계란찜을 곁들이거나 콩나물국에 계란을 풀어 넣어 드시면 됩니다. 국물 요리에 두부나 살코기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5회에서 6회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각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으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치즈, 삶은 계란, 두유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견과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지방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평소보다 조금만 늘리고 몸이 적응하면 차츰 목표량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근육 감소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의 근육량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미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90세에도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 감소증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육량, 근력, 근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근육량은 특수한 검사 장비를 통해 측정하지만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종아리 둘레를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 34cm, 여성의 경우 33cm보다 작으면 근육 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악력 측정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손목 힘을 재는 기구로 측정했을 때 남성은 28kg, 여성은 18kg 이하이면 근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구가 없다면 병뚜껑을 열기 어렵거나 물병을 들기 힘들어진다면 근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행 속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4m를 걸어가는데 5초 이상 걸린다면, 즉 초속 0.8m보다 느리다면 근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기 어렵다면 보행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이 생기는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근육 감소증을 겪으셨다면 본인도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근육 감소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등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분비가 줄어들면 근육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도 근육 감소증의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암 등은 모두 근육량 감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근육 감소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도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불량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로리 자체가 부족해도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욕이 떨어지거나 씹기 어려워서 충분히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서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영양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근육 감소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하루에 1% 이상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활동량이 감소했습니다. 집에만 계시다 보니 걷는 거리도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증도 근육 감소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를 염증성 노화라고 합니다. 이런 염증은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고 합성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염증을 줄이는 것도 근육 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서 간접적으로도 근육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도 근육 감소증의 원인이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좋지 않으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이것도 근육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육 감소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영향부터 살펴보면 근력이 약해지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같은 기본적인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라고 합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와 몸통의 근육들이 약해지면 서 있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어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체지방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또한 근육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혈당 조절과 지질 대사에 도움을 주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런 효과도 감소합니다. 호흡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폐활량이 감소하고 기침을 할 때 힘이 부족해집니다. 이는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감염이 생겼을 때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감소하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어려워지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등이 상당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 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미 진행된 경우에도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역시 적절한 영양 공급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2g에서 1.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된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이 대표적인 완전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는 콩, 퀴노아 등이 완전 단백질에 해당합니다. 단백질 섭취 시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각 식사마다 20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다른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칼슘도 근육 수축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칼로리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드시고 전체 칼로리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되어 버려서 근육 합성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근육 기능을 저하시키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계란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셀레늄 등이 풍부합니다. 또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의 소화율도 매우 높습니다. 계란 단백질의 생물학적 이용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즉, 섭취한 단백질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활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른 단백질 공급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계란을 조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삶은 계란, 계란찜, 스크램블 에그, 계란 후라이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는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고단백 식품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닭가슴살의 조리법을 좀 더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은 닭가슴살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물에 월계수잎과 통후추를 넣고 닭가슴살을 삶으면 잡냄새가 제거됩니다. 삶은 후 실처럼 찢어서 샐러드에 넣거나 죽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찜으로 조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닭가슴살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찜기에 넣고 2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이때 생강이나 대파를 함께 넣으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찐 닭가슴살은 부드러워서 씹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이로 만드는 방법도 맛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닭가슴살을 구워보세요. 처음에는 센 불에서 겉을 익힌 후 약한 불로 줄여서 속까지 익히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육즙이 보존되어 파사파사하지 않습니다. 수프나 국물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닭가슴살을 작게 다져서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에 넣으면 국물의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특히 아픈 후 회복기에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아서 권할 만합니다. 닭가슴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미밥이나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도 보충할 수 있어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다음으로 계란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찜은 소화가 잘 되는 대표적인 조리법입니다. 계란 2개에 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고 젓가락으로 잘 저어준 후 전자레인지에 1분씩 나누어 가며 익히면 부드러운 계란찜이 됩니다. 스크램블 에그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을 풀어서 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익히면 됩니다. 이때 우유나 크림을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치즈를 넣으면 단백질 함량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계란국도 간단하면서 영양가 높은 요리입니다. 멸치 육수에 계란을 풀어 넣고 파나 미역을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따뜻해서 몸에 좋습니다. 반숙 계란도 추천합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6분 정도 삶으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반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한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계란찜 2개와 우유 1잔,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생선구이, 저녁에는 두부찌개나 콩나물국에 계란을 풀어 넣은 것을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치즈를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적은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 어렵다면 하루 5회에서 6회로 나누어 드시세요. 아침,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저녁 간식으로 나누어서 각각 조금씩 단백질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바나나, 견과류를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특히 식욕이 없을 때나 더운 여름철에 좋습니다. 요구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더 좋습니다. 콩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된장, 콩나물, 콩비지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조리법도 다양해서 자주 드시기 좋습니다.
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샐러드 등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도 간과하지 마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등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질환들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자체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지만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양념이나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혈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담백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육이나 염분이 많은 식품보다는 신선한 고기나 생선을 선택하시고 조리할 때도 소금을 적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 우유, 견과류 등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콩류나 씨앗류, 특정 종류의 고기나 생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 분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품은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들이 좋습니다. 생선 100g에는 약 20g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계란 3개에서 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생선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 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생선이 특히 좋은 이유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고기에 비해 섬유질이 부드럽고 지방도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조리할 때도 구이나 조림, 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선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크기가 큰 생선일수록 수은 농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고 생강이나 마늘을 활용해서 조리하시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식품은 유제품, 특히 그릭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입니다. 그릭 요거트 100g에는 약 15g에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코티지 치즈의 경우에는 100g당 약 11g에서 1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의 장점은 단백질 외에도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 건강도 중요한데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제품에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빨라서 운동 후에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류신 함량이 높아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다만 유제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당이 제거된 제품을 선택하거나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유청 단백질 분말의 경우 한 스쿱에 20g에서 30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계란 3개에서 5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식욕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연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끼마다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계란이나 우유, 요거트를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고기나 생선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도 견과류나 치즈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각 끼니마다 20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됩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동작,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모두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 각 15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선택할 때는 지방과 나트륨 함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방, 고나트륨 식품은 심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공육보다는 신선한 고기를, 튀긴 것보다는 삶거나 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분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 근력 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평소 식사량이 적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영양 상담을 통해 매 끼마다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으로 바꾸시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근력 측정 결과 20% 이상 향상되었고 일상생활도 훨씬 활기차게 하고 계십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감소증 예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의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근육 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할 질환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계란보다 훨씬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닭가슴살, 생선, 유제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 끼마다 단백질을 포함하고 하루 종일 고르게 분배해서 드시십시오.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의사와 상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분명히 더 활기찬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신다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감소증 예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섭취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언제 단백질을 먹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 분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것입니다. 근육 형성 측면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완전하게 들어있고 특히 류신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콩, 퀴노아, 견과류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식품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빨라서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보충제만 의존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단백질을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경우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당뇨병 환자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줘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한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0회씩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의자를 짚고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체 근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입니다. 1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2층에서 3층 정도 계단을 오르내리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 계단씩 천천히,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 있기를 30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시다가 점차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면 즉시 중단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더우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드시고 다른 영양소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은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단백질 대사를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의 질도 근육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습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고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합니다. 근육량과 근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질환이 근육 감소증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사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서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드리거나 지역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육량과 근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육 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약인지 근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의 경우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면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도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신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청소, 요리 등도 모두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면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걸음수나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재미를 느끼시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계절별 관리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시원한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서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혹시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릴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겪고 있는 근육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방치하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해온 의사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근육감소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계란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3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육감소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하는 근육감소증은 단순한 근육량 감소가 아닙니다.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근력과 근기능까지 떨어지는 복합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가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연간 3% 이상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육 감소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환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둘째, 근육을 분해하는 과정이 더 활발해집니다.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근육이 더 빨리 분해됩니다. 셋째,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을 사용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근육 감소증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가장 먼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병뚜껑을 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나타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근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더욱 오랜 기간 침상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육량은 더욱 빠르게 감소합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약 5%의 근육량이